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고 경제 박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07 쓰시는 분께서요. 국회의원이 되면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나오실 때 특권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거 아마 유미영 당선자에게 하니까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윤 당선자, 그러니까 1793 쓰시는 분께서도요. 윤 당선자가 시민단체 활동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원 코스가 시민단체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 3116 쓰시는 분께서도요. 기부금 사용 내역 조사하자는데 왜 무슨 친일파리를 합니까? 이거 정말 한심하고 이상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보내주셨고요. 또 저희 어제 케이크 이벤트 관련해서도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4351 쓰시는 분께서는요. 케이크 잘 먹을게요. 깜짝 놀랐어요. 회사에서 자랑질을 좀 했는데 운이 트이는 20년인가 봅니다.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케이크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0737님.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와,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딱 맞았네요. 그래서 더 기뻤다. 이런 얘기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딸 생일이 조금 있으면은 돌아오는데 6월 6일이라고 하시면서 딸 생일 때 이 케이크 잘 먹겠다고 하신 분도 많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많이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외에도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 다 소개는 못 드리겠습니다. 15년째 애청자로서 이 YTN 라디오 듣고 계시다는 분도 선물 당첨돼서 기쁘다고 보내주셨는데요. 모두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 경제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긴급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부 동의 버튼을 눌러서 거부 취소 어떻게 하냐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원금 기부 피싱이냐라는 이제 이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 메뉴 안에다가 기부 메뉴를 같이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마 어제까지 카드사 지원금 신청 화면에 보면 개인정보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고객이 받는 지원 금액이 나오고요. 바로 아래 기부 신청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부 금액을 10,000원 단위로 입력할 수도 있고 전액 기부 클릭 상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부 입력이 끝나야만 지원금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는 방식입니다. 당초 카드업계에서는 이거 분리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아니다. 같이 설치해라. 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일종의 넛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유도하려는 효과가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어쨌든 신청 첫날 실수로 기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별 생각 없이 클릭 상자를 눌러서 전액 기부했다라는 하소연까지 있었는데요. 어쨌든 카드사는 이제 신청한 자료가 매일 오후 11시 30분에 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당일 취소하면 기부금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이런 이제 비난이 폭주하자 정부는 오늘부터 이제 카드사에 온라인 신청 화면을 바뀌도록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기부를 하지 않을 경우, 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 창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부하지 않음이라는 선택할 수 있는 메뉴도 새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 행정안전부가 이제 주무부서인데요.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하게 되면 지금은 당일만 이제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후에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 커져서 행정부를 또 움직인 겁니다. 네, 우리 강종원님 보이는 라디오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왜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창에 화면에 기부란을 같이 넣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헷갈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주셨는데 이런 불만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얘기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좀 바꾸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10개월이 지났는데 풀릴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일본 측에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지난해 7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안해서 이달 말까지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여기 주무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인데요.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또 기업 활동도 위축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끝내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라면서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우리 정부의 주장은 앞서 일본이 수출 규제 사유로 3가지를 제시했는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가 중단됐고 또 수출 관리 조직과 인력이 미흡하다. 그리고 재래식 무게 캐치홀 규제가 미흡하다라는 3가지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일 정책 대화를 재개했고요. 또 산자부 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수출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또 법 개정을 통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홀 통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일본이 제기했던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도 바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런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답할 입장이 아니다. 라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이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이 전향적인 태도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양국 간 또다시 WTO 제소 등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3개월 연속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3개월 연속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진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5월호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으로 소비와 수출이 감소하고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월까지만 해도 경기 부진 완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KDI는 3월부터 계속해서 경기 위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위축은 생산, 고용, 소비, 투자, 경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3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2월보다도 2~3배 이상 더 감소폭이 좀 커졌고요. 서비스업 생산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이 대외 수요 부진이 가시화되면서 경기 위축이 제조업으로 또 확산되는 모습이다라는 진단인데요. 다만 이 지난달 말부터 지자체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내수 소비가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6월, 7월은 다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코로나19발 경제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현재 국가신용 등급을 AA로 계속 유지하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종전과 같은 AA2로 유지를 했습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을 유지했는데요. 무디스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피해는 유사 등급 국가들, 프랑스, 영국, 쿠웨이트와 비하면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정부의 재정과 부채 상황은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등급 유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 외부 충격에 효과적인 거시경제, 재정, 통화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창궐한 상황에서 한국이 수출 지향적, 제조업 국가인 만큼 소비와 투자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위에서 3번째로 높은 AA2로 올린 뒤에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님, 북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드러운 카리스마 백기종입니다. 네, 그리고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루게 될 주제가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이중 주차한 것 때문에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에 너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경비원이 주민 갑질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 적이 또 다른 사건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게 사실은 상당히 더 분노스럽고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어쨌든 이 얘기를 좀 안 다룰 수가 없겠네요. 우선 백기정 팀장님, 이번에 발생한 경비원 사건 좀 간략하게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 18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네.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그랬군요. 지난달 21일 날 서울 강북구에서 동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이제 일렬 주차, 방금 노영희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중 주차, 일렬 주차,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라서 이제 그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 구역이 이제 안 돼서 이중 주차나 일렬 주차를 했는데 한 주민이 차가 나가겠다라고 이제 경비실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59세 된 이분이 이제 나가서 이중 주차된 걸 밀어요. 근데 이 차가 미는 걸 차량 주인이 49세 된 분이 이제 보고서 달려옵니다. 왜 내 차를 미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폭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59세 된 경비원 분을 사직을 강요를 하고 또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서 관리소장이라든가 관리실 직원들에게 내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이걸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결국은 어떤 형태까지 가냐면 이 아파트 내에 경비실 내에 화장실이 같이 있는데 이곳에 CCTV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고 요게 이제 확인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CCTV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 이후에 결국 폭력을 행사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경비원들의 호소를 듣고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발등 골절 그리고 비골 골절이라 그래서 코뼈가 골절이 되는 그런 폭력을 당한 게 확인이 되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결국 그 이후에 또 어떤 행태가 있었냐면 이분이 입주민이 모욕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경비원한테 밀쳐 넘어져서 이 허리가 다쳤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 발부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이제 당한 것처럼 했는데 그걸 더해서 내가 그 이후로 넘어져서 이제 2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라는 형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경비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이런 폭언폭행도 있었지만 결국 경찰에 역고소를 하고 또 2천만 원에 대한 치료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딸 두 분을 데리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신 분인데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가 두려움 이게 겹쳐져서 결국 11일 날 새벽 2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습으로 발견이 돼서 지금 전 국민이 이런 그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인정되는 분들에 대한 괴롭힘, 갑질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공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주차 시비로 왜 내 차만 믿느냐 지난번부터 내 차만 네가 자꾸 건드리더라 이런 취지로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화를 냈고 아니야 여기 들어있는 차가 나간다 그러니까 빼주느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러다가 이제 좀 시비가 붙었는데 당신을 해고시켜야 되겠다 잘라버려야 그렇죠.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폭언을 하고 또 경비실에 있는 CCTV가 없는 쪽으로 사각지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 가서 코 쪽을 무차별 폭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원이 이제 상해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해 있는 경비원에게 문자로 나 너 때문에 다쳐가지고 2천만 원 수술비 든다더라. 여기 증거도 있다. 이랬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알고 봤더니 그 증거라는 게 작년 8월에 저희가 따로 진단받았던 이 사건과 그렇죠. 무관한 그런 것들을 증거랍시고 보내면서 이 2천만 원 내놔라라고 하는 식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혼자 이혼하고서 여자 아이 2명을 키우던 이 아버지인
경비원은 내가 시집 보내도 애도 있는데 여기서 그렇죠. 잘리고 돈도 물어주면 큰일이다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뭐 불안하고 못 견디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까지 못 견디고 이렇게 된 건데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분쟁을 일으킨 바로 이 입주민은 자기가 더 피해자다. 그리고 네.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서 자기를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하는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고소하겠다. 막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이분이 이제 이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가 네.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강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분이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언론이나 사회나 이런 어떤 약자 계층에 대한 그런 갑질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냐면 만약에 그러면 나도 그 한층 더 높은 곳에서 어떤 행위를 하겠다, 행동을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무개념의 극치가 아닌가. 그리고 어떤 무절제한 행동이나 본인의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서 오히려 역으로 사회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공을 취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바른 길인지. 지금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되돌아보면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냐면 나도 피해자다. 그리고 쌍방 폭행이고 쌍방 피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좀 사과를 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망자에 대한 그런 어떤 애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 머슴한테 맞아서 정말 창피스럽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메시지로 머슴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네네. 도대체가. 저는 이 0507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이요. 갑질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상 공개하고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533 쓰시는 분께서도요. 죽을 만큼 치욕을 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경비원이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정말 차라리 죽기 전에 뭐라도 한 번 더 하고서 그랬으면 좀 덜 억울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보내주셨는데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호선 교수님,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2중 주차, 3중 주차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그거 밀어주고 빼주고 이거를 원래는 경비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해자가 거기서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좀 법을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이게 법이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하나가 경비업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순찰 업무 이외에 뭐 분리수거라든지 아니면 주차 관리라든지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이 없는데 없죠.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탁관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두 가지 항목들이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위탁관리를 통해 가지고 채용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채용 과정이 거치다 보니까 이 분리수거라든지 주차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의무가 그분에게 있던 없든지 간에 이분 돌아가신 이분이 동네 주민들과 어떻게 지내는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이라는 게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서 대부분의 동네 주민들과 아주 잘 지내셨고 심지어는 동네 주민들께서 말씀하실 때 이분이 본인의 업무 그 이상의 일을 해내고 늘 먼저 나오고 늘 마지막까지 있고 그 사이에 굉장히 그 주민들하고도 잘 지내고 모범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과 호의적 관계를 맺었던 분이 이번에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이분하고의 관계는 어땠을까? 과연 이분에게 대해서만 이 피해자인 분이 공격적으로 나왔을까? 전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이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 의하면 폭언도 있었고요. 폭행도 있었고 협박도 있었고 보니까 조롱의 문자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공부는 하고 이렇긴 합니다만 이런 죄들이 실제 얼마나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한다 이런 표현보다 이런 각각의 폭언, 폭행, 협박, 조롱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한 단어로 한다면 전 인간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갑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갑질을 할 때는 갑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분이 갑질이라고 할 때 정말 이게 권위를 중심으로 한 갑과 을의 관계에 해당이 되는지. 둘째, 이
그 돌아간 경비원이 했던 이 행동이 과연 이 사람에게 어떤 피해 항목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했던 이 폭행에 대해서 CCTV가 있다 없다, 또 폭행을 했다 안 했다, 내가 피해자다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면밀하게 살펴보고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벌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누군가의 사망을 두고 또 남겨진 편지를 두고 누구에게 더 책임이 큰가,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이분 얘기인데 뭐 주차 이중 주차돼 있는데 왜 내 차만 자꾸 미냐 뭐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데 뭔가 좀 피해식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자기를 조금 홀대한다는 그런 느낌을 평소에 받았을까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 어떤 성격, 심리, 취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분이 객관적인 분석을 혼자 해보면요, 그 소위 말하면 나보다 좀 약한 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좀 과도한 그런 행위가 얕잡아 보고 좀 차별하고 또 수준 낮은 인식으로 보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 지난 그 경비원들한테 이루어지는 사건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2019년 2월 달에 보면 삼성동 서울 아파트에서도 아니 차단기 늦게 열어준다고 그 경비원을 폭행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2018년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홍제동에 이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경비원을 그 폭언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대구 달성에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비원이 그 경비원 복장을 하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고 폭행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런 사례들 중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네. 언제냐면 2014년도 10월 달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까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에서 그 입주민, 5층에 사는 입주민이 그 경비 아저씨에게 먹으라고 하는 유통기한 지난 떡이나 과자를 하단에다 던져요. 그리고 그다음에 경비실로 들어와가지고 너는 내 하인이다 라는 개념으로 5만 가지 폭언을 하고 정말 그 되지도 않은 그런 심부름을 시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속적인 괴롭힘이 반복이 되니까 그때 당시 이분이 경비원 54세밖에 안 된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입주민 차량 안에서 분신을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2014년도에 논란이 돼서 그 이후에 경비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심지어 국회에서는 관련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뭐 님비현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조용해져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런 형태가 결국은 어떤 형태를 일으키느냐, 경비원들이 직업에 기초는 없잖아요. 누구나 할 일이 있는데 경비원 자체의 어떤 스스로 인식을 낮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노영희 그 사회자님께, 변호사님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그 경비원들에 대한 이런 재발 방지책이라든가 앞으로 증거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를 이 법조인이시니까 이번 기회에 그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해요. 아,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일단 뭐 괴롭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명확하게 괴롭힘에 대한 또 정의가 좀 명확하지는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2019년 6월부터 7월 16일부터 지금 시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여기에 따르게 되면은 이게 지금 경비원 분하고 입주민하고는 사실 직장 내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걸 알게 된 사람 누구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그 실질적으로 괴롭힌 사람하고 괴롭힘 당한 사람을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뭐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게 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그러니까 사업자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꼭 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요건이 맞는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결국 다 같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는 엄청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기네가 무슨 뭐 관리비 내서 월급 받겠지만 나머지는 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아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너무 좀 화가 나고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1차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이제 도달해서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듣게 된 건데 그 사이에 그 다른 주민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자치위원회 함께 그렇죠. 모여가지고 네. 경찰에 대한 도움도 청하고 그러면서 함께 움직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에 아니 그렇게 주민들도 도왔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가를 물어보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입은 상처가 더 클 때는 그 도움이 상처의 크기를 다 덮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멸감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데다가 생계에 대한 위협, 개인적인 모독, 거기에다가 폭행, 폭언 그리고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도움의 요청이기도 하고 도움의 현실적인 뭐 지원이기도 합니다만 내가 왜 이 자리에 서서 이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자기 존재와 자기 소속에 대한 근원적인 일종의 좌절감 같은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뭐 지금 뭐 직장 갑질 119 뭐 이런 식으로 갑질과 관련된 여러 도움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네. 의외로 이 직장 갑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정적으로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들 중에는 이분이 맨 마지막에 자식들과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쓴 마지막 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 글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철자법이 아니라 옛날 철자법을 쓰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배움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이분이 살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는가. 이분이 살아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겠는가. 숱한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선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묵묵하게 지켜나갔던 그 모든 세월이 이젠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그 순간에 들으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수치심에 관련된 혹은 이런 갑질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분들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옆에서 지켜주셔야 되고 또 특별히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저런 과정에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심리지원도 함께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이 경비원 분의 그 성향이나 취향 평소의 행동 패턴이 지금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21일 날 이 사건 이후에 지속적인 괴롭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 주민이 이제 그분이 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주민들 몇 사람이 나와서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민들 뒤로 숨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입주민에게 저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제 딸하고 먹고 살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증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면 식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뻥튀기 과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건 뭐 물에다 먹으면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뻥튀기 과자로 끼니를 때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데 채집된 게 현장에 뻥튀기 과자 봉지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경비실 안에 제가 좀 목이 좀 잠깐 메이는데요. 경비실 안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이분의 경비원 유니폼이 걸려있는 모습이 저는 이게 사실 진짜 목이 울컥 메어가지고 제가 좀 방송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더욱 가슴 아팠던 건 정말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분이 아까 빼뚤빼뚤 쓴 옛날 철자식의 글씨가 어떤 게 있냐면 친절 봉사, 그다음에 인사 철저히, 각종 오물 청소, 그다음에 아침 5시 구석구석 순찰하자라고 하는데 이 지금 추모 물결 포스트잇이 붙여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막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진짜 추모식이 생길 정도로 성실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교 다니는 딸하고 딸이 둘이 있습니다. 네, 이미 결혼한 딸하고. 네네네. 이 두 딸들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새벽 11일 새벽 2시에 발견됐다고 하는 부분은 이분이 얼마나 극심한 심적인 고통에 시달렸을까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감정노동하는 분들이 겪게 되는 아주 일반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결국 근무일지에 말씀하셨던 뭐 인사하기, 친절히 하기 이런 문구들을 빼곡하게 적어놨는데 네. 그 빼곡하게 적어놓을 때는 이게 나 혼자 스스로 기쁨으로 하는 다짐이 아니라 올라오는 부정적 감정을 누르면서 결국 생존을 위한 하나의 글쓰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비단 뭐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질이 있잖아요. 요 질이 사실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인권의식도 좋아지고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 가지고 환경도 개선하려고 하고 이런 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때로는 이 사회에 꼭 불안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단순히 간만 하고 질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사람을 뭉개버려요. 이런 뭉개버림인데도 불구하고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밖으로는 활짝 웃어야 되는 게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거든요. 끊임없이 심리지원 나가고요.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도 1차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지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기 그 직전에 이미 사인들이 있고요. 그 사인들이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 관리가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 가해자인 그 입주민이 자기보다 더 돈도 많고 자기보다 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다고 사람들이 일컫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봤을 때도 과연 이 경비원 분에게 한 것처럼 했을까? 전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러니까 사람이 참 이중적이기도 하고 좀 야비하다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뭐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를 들어볼 때.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를 보더라도 주민들의 친절한 사람이 많고 인사 서로 나눠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뭐 이러잖아요.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일부 몰지각한 어떤 정말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고 앞으로 이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모르겠다만 하고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끊어야 되는데 정말 모르겠네요. 딱 조금만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앞에서 이호순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경비업법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사실은 경비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중주차 뭐 이런 어떤 쓰레기 분리수거, 택배 관리, 그다음에 뭐 그 아파트 주민의 어떤 지리교시 이런 부분들 경비원들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경비 업무 이해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압구정 사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그 변호인이 선임이 돼서 유족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해자로 지목된 그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승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과도한 그런 어떤 갑질 행위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모으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경비원 분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그래서 내 가족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해주시면 지금 경비원이 전국적으로 배치현황 보면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가족분들이 보면 한 60에서 7, 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경비원 가족분들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가족이다. 사회 공동체 일원이다. 이런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그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지승원님께서도요. 백기준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더 아픕니다. 삼각고뇌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셨고 박정혜님께서도요. 모멸감을 받을 때 자존감이 너무 무너지니까 감당이 안 되었나 봐요. 젊으면 욕이라도 하고 덤비기라도 할 텐데 나이도 들고 힘도 안 좋으니까 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두 따님이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요. 김미숙님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약해요. 독하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라이아라고 하시는 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로 갑질을 의도합니다. 하루아침에 출근해보니 내 자리가 없어져 있고 카드를 찍거나 마나 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보장책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마음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다 너무너무 옳은 말씀드리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 네,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경비원 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댓글, 위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슴이 메어져서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방송 듣는 내내 눈물이 납니다. 눈물 나는 아침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 이어서 어제는 정의당에서 원내대표가 그리고 열린민주당에서는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오늘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을 해서요.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원내대표 당선된 걸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를 받으셨는데 합의 추대 만장일치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난 이제 총선 이후에 정의당의 이제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의원단이 지금 21대 정의당 당선인들에게 부여된 임무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20년 넘는 세월 동안 진보정당에서 경험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인천 남동구에서 구청장을 통해 행정을 경험했던 측면이 다른 당선인들로부터 원내대표의 역할을 맡기기에 제가 이런 판단들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시다가 학생운동하면서 복역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 학교를 재적당했고 나중에 네, 방통대를 졸업하신 다음에 20대 중반부터 노동운동을 했고요. 네네. 여기서 일하다가 새끼손가락이 또 잘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셨죠. 네네. 프레스 산재를 좀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런 그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가 정말 넓고 폭이 넓고 그래서 인천 남동구의 그 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 그 당시 이제 낙선을 한번 또 한 적이 있었고요. 네네네. 자,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네. 원내대표까지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네. 트림탭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트림탭 네. 이게 정확히 뭔지 또 거대 양당 사이에서 과연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또 이전에 정의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현재 21대에서의 정의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네네네.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어제 21대에서 정의당의 역할은 트림탭 정의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림탭은 큰 선박의 방향타에 있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핵심 부품이고 아주 작지만 배 방향을 결정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의당에서의 21대 국회는 정의당에게 보내주신 270만 명의 국민들께서도 여전히 촛불이 원했던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이 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잘 감시하고 또 압도적인 의석수에 취해서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진보 야당인 정의당이 방향을 잘 잡고 가라는 그런 의미로 트림탭 정의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정의당의 6석으로 과연 지난 20대와 다르게 21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또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언제나 진보정당 또 진보정치의 상대는 사실은 이제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낡은 질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삶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진보 정치의 역사이고 또 정의당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할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역할은 방향과 내용을 잘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총선은 사실은 기대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정의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 참패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심상정 대표의 그 지역구에서 당선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비례로만 당선이 된 상황인데요. 네네. 이런 식으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은 정확히 뭐라고 지금 평가를 하시나요? 지금 이제 당 내에 여러
단위별로 지금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평가는 지난 8년간의 정의당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10%의 국민들께서 주신 이 지지율이 정의당의 역할이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확인일 뿐만 아니라 더 진보정당다운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당으로의 변화를 꾀하라라고 하는 또 요구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의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의견들을 주고 계시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정의당에게 있어서는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의당의 당 시스템에 대한 변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진보적인 정책들을 잘 준비해 가는 것이 현재 저희 정의당에게 놓여져 있는 과제이고 또 그것을 해결해야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당이 자신만의 도구마에 빠져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당신들에 대한 지지를 좀 철회해서 당신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좀 원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비판적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난 총선 과정을 놓고 보면 사실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들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민심 그대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인 개정, 즉 준연동형제 수준에서 선거법이 개정되었고 또 그것도 의석수를 확대할 수 없는 이제 상황에서 캡까지 씌우면서 사실은 민심 그대의 국회를 다 반영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민심 그대의 국회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선거법 개정이었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도 수용을 했고 다만 이런 과정에서 비례이성 정당이 창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일부 뭐 미리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예측되는 바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비례이성 정당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까지 비례이성 정당을 만들어서 사실은 총선 자체가 민심 그대의 국회를 만드는데 사실은 실패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정의당의 책임이 저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서 개혁에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자 이런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 또 그 여당 혹은 다른 야당들과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21대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국회나 사실은 각 정당들의 협력과 생산적인 국회 또 일하는 국회에 대한 기대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실은 국회 상황이 극단적 대결로 식물국회 또는 동물국회 등으로 변명되면서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해결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죠. 또 정의당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사실 진보적인 정책 의제나 이런 부분들이 거대 양당들의 또 동의와 또 협력을 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다만 그동안에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제출했던 진보적인 정책이나 법안들이 정의당과 진보정당의 이름으로는 발의가 안 됐을지는 몰라도 부분적으로는 각 당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각 당의 이름으로 사실은 입법 발의하거나 또는 발의돼서 법제화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21대 국회의 시작은 바로 이제 코로나19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국회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쭐게요. 그 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철회를 해야지 우리가 뭐 합당을 하든 말든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모습을, 이런 주장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하고 사실 관계가 맞는 거 아니에요? 준연동형 비례제는 사실 저희 정당이 요구라기보다는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래한국당의 요구도 있습니다만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비례위성정당 문제와 준연동형 비례제는 보완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고 또 석패율제를 다시 재도입해야 된다는 네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만 애초에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든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22년도에 지방선거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지금 거의 한 당이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담긴 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함께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논란이 지금 거듭되고 있는 정 의원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의 그런 대응 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안타깝고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당사자인 할머니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단체 내부 안에 지금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사실 지금 시기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도 모으고 또 외교적으로 결실을 맺어야 될 시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어쨌든 이 문제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했다가 잘못해서 기부하는 란에다가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지금 저희한테 계속해서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를 해버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칙상으로 기부 신청에 대해서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카드사를 통해서 신청을 했다면요. 그날 당일에 11시 30분 이전에 취소를 하겠다라는 걸 하셔야 되고요.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콜센터를 통해서 당일 신청분에 한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일부 카드사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취소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날 당일 11시 30분 이전에 카드사별로 어떤 거는 인터넷으로 혹은 어떤 건 콜센터를 통해서 취소가 가능하고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